자, 이번 시간은 배임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4페이지 펼쳐주세요. 자, 배임죄 11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번 볼까요? 자, 원래 이제 이 배임을 하고 배임 수재를 하면은 이게 원래는 제가 두 개 다 성립하고 실적 경합범위 되는 게 원래 원칙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에 보면은 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 타인사무처리자가 이제 대출을 하면서 이제 배임을 한 거예요. 근데 대출 상대방과 이제 공모가 돼 있었던 거네요. 둘이서 어떻게 공모가 돼 있었냐면 임무에 위배해서 담보가치 초과 대출 배임을 하고 그중 일부를 되돌려받기로 공모가 이미 돼 있었다 이거예요. 둘이 이제 공동 전범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 전범이 되고 나서 배임죄를 했으면은 얘네 둘 다 이제 배임죄 공동 전범으로 처벌되거든요. 처벌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은 것은 공모에 따라 이제 받은 거기 때문에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고 불가벌이 된다 이거예요. 내부적 공범 내부적 분배가 된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타인 사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임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는 돈을 받았어요. 받으면 배임 수재죄가 또 성립을 하고 실적 경합범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자, 근데 이 사건은 뭡니까? 얘하고 둘이 배임에 대한 공동 전범이 됐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전범이기 때문에 둘이서 이제 공모해서 배임죄가 되고 나서 공범끼리 주는 돈은 따로 제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공범이 아니었다면은 공범 아닌 자로부터 돈을 받은 게 별도의 죄가 되겠지만 배임죄 공범이 되고 나서 공범으로부터 받은 것은 공범 간의 내부적 분배에 불과하니까 제가 따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예요? 이 타인사무처리자와 대출 상대방이 공동 전범이라는 거, 그걸 딱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배임죄 공동 전범 됐으면 이건 따로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됐죠? 네, 120번입니다. 자, 자기 소유의 어떤 그 재산을 처분하면서 배임죄가 되는 경우는 자, 자기 재산에 관한 처분은 처분해도 배임죄가 안 되고 무죄가 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 배임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등지, 개공. 부동산 매매 등기 이전 의무, 지입회사, 그리고 개주, 공법상 채권이 있죠. 공법상 채권을 뭐가 있습니까? 공주, 토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주료 제조 면허권, 토덕 채취권, 허가권, 다방용 허가권 요렇게만 이제 배임죄가 되고 나머지는 다 배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의 지위가 임차권이죠. 사적 채권이란 말이에요. 자, 사적 채권 이중양도는 배임죄 성립하지 않고요. 임차권 배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법상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네, 122번. 자, 새마을금고 임원갑이 여유 자금 운용을 위반하여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근데 금융기관이 용역지원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히, 자, 이거는 부정한 이익이 아니죠. 부정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자, 배임죄가 되는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1. 타인사무 남의 일을 처리하는 자로서. 2번 배임해야 되고요. 3번 본인에게 손해를 줘야 되고 4번 자기 또는 제3자가 부정한 이익을 받게 해야만 배임죄가 성립을 하겠죠. 자, 그럼 새마을금고 임원갑이니까 타인사무자 맞고, 자, 규정 위반했으니까 배임행위 맞아요. 그리고 매입하여 요 새마을금고 측에 손실이 됐겠죠? 손실염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제3자 금융기관이 받은 수수료 요게 부정한 이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 금융기관은 일 처리해주고 일한 만큼 돈을 받았을 뿐인 거지 부정한 이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안 되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 이런 판례였습니다. 자, 123번은 이제 배임 액수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인물을 있는 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는데
5천만 원을 더 지급하기에 손실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도급 계약 체결 금액은 제가 되지 않고 초과되는 만큼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배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1억 5천에 계약을 했으면 정당한 도급 계약 1억을 제외한 초과되는 5천만 원 상당만 배임 액수가 된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124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회사 대표이사가 임무입에 배임을 하여 고가에 매수하게 했을 때 그 매매 대금 자체가 손익수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가가 1억인데 주식을 1억 5천에 그 매매했다 이겁니다. 그럼 매매 대금 1억 5천이 전부 다 배임죄가 되는 게 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정당한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 뺀 나머지 5천만 원만 배임 액수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재산세 액수를 정할 때 판례가 총액설 입장을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는 그 초과된 전체에서 정당한 거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된 부분만 액수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주의해서 봐야 되는 판례예요. 이것도 법행 기출, 작년 군무원 기출 이 두 개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배임 수재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임 수재죄 취득이라는 것은 실제로 취득한 걸 말하는 거고 단순한 요구나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취득을 해야만 이제 기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골프장 회원권 제공 의사 표시를 하고 승인을 했어요. 근데 골프장 회원권에 관해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회원권은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취득이 되는 건데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실제 취득한 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임죄 기소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7번. 자, 이거 127번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 타인 사무를 갑이 처리하고 있는데 배임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기가 돈을 받거나 또는 이제 B라는 제3자가 돈을 받게 하면서 배임 수재죄가 성립을 하죠. 자, 그런데 A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A한테 돈이 가게 한 경우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받는 제3자하고 타인 사무처의 타인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고팔리죠, 여기. 그래서 신문사를 위해서 일을 하던 기자가 있었는데 어떤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 배임 행위를 했고요. 배임을 할 의도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타인 사무, 신문사 일을 하는 사람이 신문사에 돈이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신문사와 다른 제3자가 받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타인 사무처럼 이제 그 타인들을 받게 한 겁니다. 자, 그럴 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128번이 최신 판례인데 이것도 최근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봐야겠습니다. 자, 갑은 자기 스스로 믿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 처분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자, 부동산에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아서 이를 집행했어요. 자, 갑은 이제 자기 거로 믿고 이제 처분을 했는데 여기서는 종중이 나와갖고 종중이 자기 거래, 내 거야 이렇게, 내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다가 처분을 하지 못하게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은 이게 내 거, 갑은 내 거라고 그러고 종중은 또 자기 거라고 그러고 둘이 싸움이 벌어진 거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있으니까 이제 갑이 종중 대표자에게 가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그거 종중 거 아닙니다, 내 겁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가처분 비용을 지급하고 신청을 취하도록 한 겁니다. 돈을 줬죠. 돈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 설령 종중 대표가 받은 점에 있어서는 부정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갑을 배임 증죄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둘이 싸웠죠. 종중은 종중 거야, 갑은 내 거야 서로 막 싸우니까 이제 얘가 부당성을 막 지적하면서 A는 부당합니다. 전 이걸 팔아야 됩니다. 이걸 내 겁니다. 그래서 돈을 준 거예요. 이제 종중 대표한테 이제 돈을 주면서 이거 풀어주세요. 돈 줄 테니까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A 종중 대표를 만약에 의뢰라고 한다면, 자, 종중 대표는 타인 사무 처리자로서 배임 수재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은 배임하라고 돈을 줬으니까 갑의 경우는 배임 증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배임 수재와 배임 증제는 필요적 공범이에요. 필요적 공범. 그래서 서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행위를 같이 해줘야 되지만 범죄 성립은 같이 가지 않고 따로따로 갈 수가 있겠죠. 따로따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돈을 주었는데 이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중 대표가 이 돈을, 종중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돈을 받으면 종중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종중 대표한테는 이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 될지 몰라도, 얘한테 부정할지 몰라도, 이게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하게 하라고 돈을 준 게 아니고 내 거를 찾기 위해 돈을 줬을 뿐인 거란 말이에요. 내 돈을 들여서라도 처분 금지된 걸 풀기 위해 준 거니까. 그래서 얘한테는 부정할지 몰라도 얘한테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주고받았을 때 이 사람은 배임 수재죄로 제가 성립할 수 있어요. 성립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피고는 얘 입장에서는 부정하지 않으니까 얘가 제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같이 했지만 범죄 성립은 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갑은 자기의 소유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종중도 자기 거라 합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종중 대표자한테 가처분의 부당성을 지시하면서 내 거 풀어주세요 돈을 준 거예요. 그럼 종중 대표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값에 돈을 받아서 제가 될지 몰라도 그 돈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선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필요적 공범은 행위를 주고받고 같이 해도 성립과 처벌은 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이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빨리. 그래서 키워드 잡아놨습니다. 자, 작물죄. 작물범은 사후 종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절도죄보다 형벌이 더 무거워요.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이거는 그 원기총에 이제 있던 지문이죠. 옛날 기출인데 요번에 또 최근에 출제가 또 됐어요. 최근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130번. 자, 작물이라는 것은 재산죄로 취득한 물건을 가리킨다. 맞죠? 그리고 처분 대가는 작물에서 상실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본범이 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수표, 이 수표가 이제 작물이죠. 근데 예금 계좌 이체했다가 인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됐지만 가치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작물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작물성이 유지가 된다 해야 돼요. 유지가 된다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현금을 보완하다 치겠으면 작물죄 성립할 수 있다가 되겠죠. 있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1번. 자, 그 컴퓨터 상호사이죄로 계좌 증액시킨 다음에 인출하였습니다. 이건 작물성이 유지가 된다. 틀렸죠? 취득한 예금은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가치의 변동이었으므로 유지가 된다. 그럴듯한데 틀린 겁니다. 이건. 그렇죠? 자, 그럼 앞에서 봤던 130번하고 요거 131번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두 개. 자, 130번은 이거죠. A한테서 갑이 보통 재산죄라고 되어 있나? 사기. 자, 사기죄로 취득한 재물 수표로서 작물이 됐어요. 작물이 됐는데 이걸 이제 은행에다가 예금해서 현금으로 인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물리적 동일성 없지만 가치가 동일하므로 작물성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131번은 다르죠. 자, 131번은 이겁니다. A한테서 갑이 계좌 이체를 했어요. 계좌 이체. 그래서 자, 계좌 이체를 한 다음에 이 돈을 인출을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작물성이 인정이 되려면 이게 재산죄로 영득한 재물이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계좌 이체한 거는 컴퓨터 상호사이체 재산죄인 건 맞아요. 근데 컴사로 얻은 건 재물이 아니라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체한 거는 이익이니까 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이체받은 걸 인출했는데 인출한 거는 뭡니까? 이게 그 재물인 건 맞죠? 현금 재물인 건 맞지만 자기 계좌 자기 돈 인출한 건 재산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체한 거는 물건이 아니라서 작물이 아니고 인출한 건 재산치가 안 되니까 작물이 안 됩니다. 결국 둘 다 작물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건 일단 그 재산죄로 얻은 재물로서 작물성이 인정이 된 다음에 예금에 따른 인출한 사건이고 이거는 아예 작물이 인정된 적이 없었던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판례를 갖다 넣으면서 작물성 유지가 된다. 그러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네, 두 개 다릅니다. 네. 그래서 비교하라고 이제 연달아서 130번, 131번을 연달아 넣어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잘 정리해야겠죠? 자, 132번. 자, 본범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을 해줬거든요. 단순히 편승하는 건 운반죄가 아니죠. 운전해줘야 운반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본범이 운전했으면 얘는 작물 운반죄가 안 됩니다. 본범은. 왜냐하면 재산죄 정범은 작물죄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본범 이외자가 운반했기 때문에 운반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키워드 잡아놨습니다. 자, 절도 본범이 운전한 것은 작물 운반죄가 아니다. 본범 아닌 자가 운전했기 때문에 운반죄가 된다. 그거예요. 자, 손괴죄 들어갑니다. 자, 앞에는 뭐 쉬운 내용들이고. 자, 137번이 최근 판례고 자주 나오는 거죠. 그 다른 사람 소유물을 무단 사용 수익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남의 거를 갖다 사용하고 이용료를 낼 문제인 거지 남의 걸 망가뜨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망가뜨려야 손괴죄가 되는 거니까. 이용한 거지 망가뜨린 게 아니잖아요. 자, 그 사실관계가 139번이에요. 그래서 갑은 X토지 위에다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토지를 망가뜨린 게 아니고 토지를 이용한 거죠. 이용한 대금을 민사로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손괴죄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무단 이용했을 뿐이지 망가뜨린 게 아니다. 손괴가 아닙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손괴가 아니다. 망가뜨린 게 아니다. 자, 141번. 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자기 승인 없이, 자, 회장 승인도 없이 그 게시한 소지 공고문이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승인 없이 게시한 건 위법 불법입니다. 자, 불법인 게시는 손괴해 주는 것이 잘하는 거죠, 오히려. 적법한 걸 망가뜨리면 죄가 되는데 불법한 걸 망가뜨리는 건 오히려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죠.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보시고. 자, 권리사방일제 144번입니다. 자, 144번. 자, 갑은 건물 소유자인데 그 A를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인 을에게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 설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A의 권리를 방해한 거예요. 이럴 때 갑에게는 권리행사방해 교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앞에서 했던 건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A가 이제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갑이 소유자, 을은 소유자 아닌 자, 그리고 소유자 아닌 자, 갑은 소유자. 이렇게 볼게요. 자,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A 권리를 방해했으면 이제 갑이 방해했으면 갑이 소유자니까 권리행사방해죄 정범 되겠죠. 그럼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처럼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정범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정범이 없으면 공범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공범 종속성살. 그죠? 그입니다. 요사례죠, 요사례. 사례. 그래서 그 소유자 아닌 자가 정범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설령 소유자라 갑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범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교사가 성립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정범이 있어야 교사가 성립할 수 있지. 정범이 없으니까 공범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5번은 뭐 여러 차례 지금 뭐 한 10년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질문인데 이거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 푸는 방법만 알려줄게요. 그래서 채권자가 동생 양도한 목적물 반환 채권 양도 방법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제3자 소유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득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물건을 취득하는 거는 권리인 사방행위죄가 될지는 몰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맞죠? 그죠? 제3자가 소유자가 된 다음 소유자가 훔쳐오는 거는 자기의 손을 훔쳐온 거니까 절도가 성립할 수는 절대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47번. 자,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 상황에서 면탈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음이 지급기일 날 부도가 났다면 강제집행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게 면탈 행위가 되니까 죄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사건은 아직 부도가 나기 전이죠. 부도가 나기 전이면 집행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허위 채무보다 면탈을 했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부도 나기 전. 자, 148번은 계약명의 신탁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수탁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이제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채권자가 강제집행 들어갈 때 채무자가 자기 엄마 명의로 계약명의 신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계약명의 신탁으로 계약명의도 엄마 이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등기도 엄마 이름으로 했단 말이죠. 그럼 얘가 신탁자, 수탁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토지가 엄마께 될 수는 있어도 채무자 갑의 소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면, 채무자 소유라면은 집행 들어갈 수가 있는데,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라면 집행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면탈죄 객체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객체가 될 수 없다. 신탁자인 채무자 소유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유주법에 들어갑니다. 자, 범죄단체 조직죄는 그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벌하는데 이제 소년 장사들도 처벌하죠. 소년 장사 장기 4년. 그래서 범죄 목적에 제한이 있고요. 자, 소년 장사들이 이제 집단을 구성한 고등학생들 처벌한단 말이에요. 집단도 처벌하고. 그다음 또 하나 활동하는 사람도 처벌합니다. 그리고 가입하고 활동하면 포괄일죄고 별도의 범죄를 저지르면 실체협경약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목적은 재정한형으로만 처벌합니다. 형벌이 징역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임의적 감경할 수 있죠. 감경할 수 있다. 그 조문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여러 가지가 다 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쉬운 것들입니다. 자, 공공의 안전에 관한 죄. 자, 152번. 자, 방화죄와 실화죄가 우리 강론의 제13장에 있는 범죄거든요. 자, 13장에는 뭐가 있냐면 방화실화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폭발물 파열죄 이런 죄도 폭발물 사용죄 이런 죄도 있어요. 13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위헌범에서 공공의 위헌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폭발물 사용죄 이런 경우는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위험도 규정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꼭 공공의 위헌만 있다 그럼 틀린 겁니다. 자, 155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일단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가 1절, 2절, 3절이 있죠. 1절, 내외 폭삭, 사방 현타, 가스통 파열. 제2절, 음용수불통, 기차 우유 원조. 제3절, 개인적 법익은 개로 시작하죠. 계속살인, 약침임의 강도, 강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1절은 자소특례가 있고 2절, 3절은 자소특례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사방 현타, 공연고절 방화죄는 제1절에 있으니까 자소특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소특례가 인정되려면 실행착수 전에 자수했을 때만 필요적 감면 특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도 실행착수에 이르고 나서 이후에 자수한 경우는 각직상 특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총칙 52조에 따라서 임의적 감면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주의해야 됩니다. 자, 착수 전에 하면 필요적 감면이고 착수 후에 하면 임의적 감면이에요. 후인지 전인지를 잘 보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157번. 자, 일반 건조물 등에 자동차가 들어가요. 그 자동차 방화죄 있습니다.
다만 현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일반이 아니고 현주 건조물 등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일반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타인 소유 자동차 이거 제가 돼요. 뭐가 됩니까? 타인 소유니까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가 된다 해야지. 자동차가 등에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방화치사죄는 미수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 매개물을 떠나서 독립연수할 정도가 되면 판례 독립연수설이죠. 따라서 기수가 된 겁니다. 다 진화가 됐더라도 이때 이미 기수가 됐죠. 자, 교통방해죄.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라면 교통방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할 수 있다 해야지. 틀렸네. 자, 문서에 관한 죄입니다. 162번. 자,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자기 수탁자가 자기 이름 써도 좋다고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탁자가 허락한 수탁자 이름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자,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부탁을 받고 자기 명의를 대여해 주면서 포괄적 허락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수탁자 이름을 썼다 하더라도 허락받았으니까 포괄적 허락받았으면은 개별 허락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써도 되는 거예요. 위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써라. 한 번에 쓰면 허락받아도 되는 거지 뭐 할 때마다 또 허락을 또 받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괄적 허락이 있으므로 허락받고 쓴 거니까 제가 성립하지 않죠. 자, 허락을 받은 게 뭐가 됩니까? 양해가 되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 틀린 말 되는 거예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돼서 성립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163번도 이제 여러 차례 설명해 줬던 거죠. 78회 때 배웠던 건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자격 모용 작성죄가 인정이 되려면 그 전에 이제 목적 범위니까 행사할 목적이 인정이 돼줘야 돼요. 행사할 목적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죄가 성립한 다음에 이제 행사죄가 또 성립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이 갑이 허위 자유모용 작성을 해서 A한테 행사를 할 건데 행사의 상대방이 자격 모용된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일반인 누구에게인가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행사죄 성립할 때에는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행사할 때만 제가 되죠.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행사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 행사의 목적은 인정되지만 행사죄 성립하지 않는다. 따로 봐야 됩니다. 두 개 별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다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은 인정된다 해야 돼요. 이렇게.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죠? 이거 뭐 채플 때 여러 차례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66번. 자, 이것도 뭐 여러 차례 나왔던 질문이죠. 그래서 대표회사로부터 포괄 권한 받은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자, 여기 판례죠. 그래서 A 회사의 대표 갑이 있고 B 회사 대표 을이 있어요. 갑은 A로부터 포괄 권한 받아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을은 B 회사로부터 포괄 권한 받아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표이사로부터 포괄 권한을 받은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중복 대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갑이 A 회사 대표 갑이라고 쓴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갑이 얘가 이 사건의 피고는 얘입니다. 갑이 B 회사 대표이라고 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A 회사로부터 받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성립하지 않지만 대표로부터 권한받은 거는 권한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건 제가 됩니다. 이렇게. 경관 기출이었죠, 이거. 이렇게. 대표로부터 권한받은 경우는 권한이 없으니까 위조가 될 수 있다 해야 돼. 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167번은 쉽네요. 금융감독원장은 공무원이죠. 공무원명이니까 공문서죠. 공문서라고 해야 됩니다. 자, 등기상 전부증명서는 이제 그 날짜 증명을 조작했잖아요. 그래서 위조죄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변조죄가 된 사안이죠. 변조죄가 성립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서가 이제 완성돼서 문서죄가 되면은 서명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네, 문서 완성이 안 됐으니까 보충적 범죄, 서명위조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틀렸습니다. 자, 장애인 표지를 차에다 두고 이제 다녔는데
이 자동차 표지, 그 장애인 표지를 두고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그게 부정사용자 선입을 해요. 근데 아닌데 다가 주차했잖아요. 그 장애인 표지로 장애인 구역 주차 본래 용도 사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선입하지 않는다 봅니다. 맞죠? 선입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자동차에 비치만 하고 다녔을 뿐이지 자동차 전용구에 주차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회사차 선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또 잘 나오는 판례고요. 자, 다음에 113번. 자, 전자정보 기록을 하는데 이게 전자기록 유작 변작지는 사무처의 글씨 목적에 인정돼야 되죠. 그래서 허위 정보 입력했다고 그래서 사무처의 글씨 목적에 인정되는 건 아니죠. X, 예, 별개입니다. 자, 이건 이제 사무처의 그르칠 목적에 부정된 판례 두 개 있잖아요. 그 아파트 재개발 사건하고 그다음에 그 새마을금고 사건 두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금고에 직원이 있었다. 그리고 이사장 명의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금고가 운영하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이사장 명의로 들어온 돈을 부정하게 입력을 해가지고 아이디 비번 입력해서 그 돈을 금고 측에다가 이전시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계좌 입력한 건 부정 입력, 허위 입력이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들어온 돈을 이 금고 측에 옮겼기 때문에 타인 사무 처리자로서 금고 측 컴퓨터를 이용해서 금고를 도와주려고 했지 금고를 그르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명령으로 다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부정한 명령 입력으로 A를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부정한 명령으로 A를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된 거죠. 자, 급할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라더라도 그 컴퓨터 운영 주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는 제가 선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르칠 목적이 인정된다.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X. 자, 174번. 이건 이제 그 전자기록 탐지죄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메일의 내용이 전자기록 보호를 받는다. 근데 거기 독립적으로 쓸 필요 없고, 이 메일의 내용에 접근하는 수단, 접근 수단. 이메일에 어떤 그 비밀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가 독립된 비밀이 아니고 여기 이메일에 접근하는 수단인 경우도 전자기록으로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전자기록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 앞에서 그 전자기록 내용 탐지죄 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기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데 전자기록 내용 탐지죄가 선입하지 않았었죠. 왜 선입하지 않았어요? 전자기록으로 보호는 받지만 비밀 장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175번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첫 번째 했던 건데 이 가압류 등기를 할 때는 이제 가압류 등기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등기소에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겁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자, 그걸 알아야 돼.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공정자 기록 부실기일자 선입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선입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있고 피고는 있는데 뭐 갑이 법을 속였어요. 속여갖고 등기를 할 때 갑이 허위로 신청해서 등기를 하게 했으면은 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 법을 속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는 갑한테 제가 선입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근데 가압류 등기라는 것이 이 갑이 가압류를 등기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 등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를 했다는 자체가 법원의 촉탁으로 했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암기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이므로 얘가 신청한 게 아니다. 얘한테 제가 선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판례죠.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도박죄입니다. 자, 도박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연성이 지배하고 있다면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도박죄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제 내기 골프도 도박이 된다 이런 사건이고요.
도박 공간 기소한 자가 도박에 참가 도박도 하게 되면 두 개는 별개제입니다. 실체적 경합범 성립합니다. 포괄지 아니죠? 그래서 실체적 경합범. 자, 국가적법에 들어왔습니다. 179번. 자, 직무유기라는 거는 직무 태만과 구별되죠. 그래서 직무를 하지 않고 방임 포기하는 게 유기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나름 열심히 직무를 수행했으면 직무유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잖아. 그게 뭐 위법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했으니까 직무를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다음 이제 이것도 잘 나오죠.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제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상관이 명령을 내렸을 때 말을 안 듣는다고 무조건 제가 된다가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무죄. 자, 근데 의식적 방임 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이제 예외적으로 제가 성립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이제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집행 유보는 무죄가 원칙이고 이 말 들어갈 때만 제가 성립한 게 됩니다. 특별하게. 자, 다음에 이제 183번. 자, 이것도 뭐 여러 차례 나온 건데 한 번 더 할까요? 자, 공무원이 사인에게 일을 시키면 당연히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되죠. 근데 또 다른 공무원의 일을 시켰을 때에는 이게 단순 보조 사실 행위로서 허용되는 걸 시켰으면 제가 안 되고 절차 위법을 지시한 경우라면은 이때 안에서 이제 의무 없는 일로 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나눠서 보죠. 자, 따라서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일을 시켰는데 그게 보조 사실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의무 없는 일이 아니다. 제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직무유기 교사죄는 사람 수로 따지죠. 사람 수가 여러 명이면 제가 여러 개가 됩니다. 한 개가 아니죠. 자, 뇌물죄입니다. 자, 직무집행을 빙자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빙자하라는 것은 직무와 관계가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갈취하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뇌물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188번. 자, 금품이나 제한상 이익이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도 성립할 수 있고요. 이것도 성립할 수 있어요. 둘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성립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판례예요? 새우젓 사건이죠. 새우젓 사건입니다. 자, 갑이 공무원한테 명단을 보내주세요. 명단 받아가지고 직접 제3자에게 새우젓을 발송해 줬습니다. 근데 새우젓 발송인을 발송한 사람을 을이라고 써갖고 발송해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이 직접 을한테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이렇게 바로 전달했죠. 그래도 새우젓 발송한 사람이 을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병은 을이 보낸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을의 죄책은 뭐가 됩니까? 제3자 뇌물수죄가 아니고 129조 1항의 단순 수뢰죄가 됐잖아요. 그 사건에서 나온 지문이에요. 그래서 직접 수수되지 않아도 뇌물 공여자 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그 다음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가 되려면 공동전범은 한 패거리니까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사범이나 또는 뭐 종범 이런 사람들은 전범과 다른 제3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틀렸네. 얘도 제3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이건 이제 원기총회 선생님 책에만 있던 건데 출제가 됐죠, 이거.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5천만 원 투자해서 매월 300만 원 배당받았습니다. 근데 1억 5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받은 뇌물의 수는 통상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 뇌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자, 5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럼 통상 이제 은행에다가 넣어두면은 이자가 얼마 받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은행에 투자했을 때 그 연 이율이 10%라면은 1년 뒤에 이자 500만 원 받겠죠? 그래서 통상적이 5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행에 넣어놔도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근데 그걸 초과한 금액이 1억이잖아요. 그 1억. 통상 금액을 초과한 1억. 그 1억이 뇌물 액수가 된다. 이런 판례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9번 좀 주의해 줘야 되는데, 자, 이게, 자, 의뢰받는 대가야. 의뢰. 어디 가면 의뢰 돈을 줘. 결혼시장 가면 축의금을 의뢰 주고요. 그리고 장례시장 가면 조의금을 의뢰 준단 말이에요. 의뢰, 상식적으로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자, 의뢰 주는 돈이라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럼 뇌물이 인정될 수 있어요. 뇌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그래요? 개인적 친분에 따라서 교분에 필요한 것이라면, 친분에 따라 준 것이라면, 친하니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낸 것이라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 직무활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무활성이 없으니까 뇌물이 아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자, 이 말만 갖고는 뇌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 때문에 직무활성이 부정되고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키워드를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94번. 자, 뇌물 수수 중에 부정의하는 경우도 수료 부정처에 포함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판례죠. 자, 돈을 받고 부정행위하는 경우, 돈을 받고 쭉 돈을 받는 중에 부정행위하는 경우, 부정행위하고 돈을 받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 다 뭐가 돼요? 수뢰 후 부정처사죄. 수뢰 후 부정처사죄죠. 요거 처음에 수뢰가 없이 그냥 부정처사부터 이게 뭐예요? 이게 부정처사 수뢰죄가 되는 겁니다. 구별해야 돼요, 이거 여기. 그죠? 그래서 수뢰 도중에 부정행위가 있어도 이게 성립할 수 있다. 이런 판례죠, 이렇게. 그래서 수소 중에 부정행위 해도 수뢰 부정처사가 될 수 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 틀렸죠? 그렇죠? 그 판례였습니다. 이것도 뭐 첫 번째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자, 198번입니다. 자, 민원 상담 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얘가 이제 손을 피고 있으니까 이렇게 끌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후속 조치로. 이것도 직무와 관련된 직무 수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방해하든 뭐가 되는 거예요? 공무 수행 중에 방해했다. 공무 수행 방해죄가 성립을 한다. 이런 판례가 되겠네요. 자, 199번. 자, 조우가 우연히 만났다는 뜻이죠. 길 가다 우연히 만났다. 지금 형 집행정이 발부가 됐어요. 검사 형 집행정이 발부가 되었는데 얘를 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표를 만나게 된 거죠. 판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형 집행정 발부된 거를 고지하고 체포했으면 적법한 체포로 보호를 받는다. 근데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으면 공무로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고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보고 풀어야 됩니다. 조우 사건의 판례가 두 개 있습니다. 원기총 보면 이게 두 개가 다 나란히 이렇게 비교돼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죠. 쾅쾅 두드리는 거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용력 행사가 아니고 간접적, 심리적 유용력 행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무수행 방해죄 2단계 폭행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01번 잘 봐야 되는데, 자, 201번. 자, A가 이제 공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가서 이제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습니다. 그럼 폭행한 거는 뭐가 돼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논점.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는 하나의 죄로 묶을 수가 없어요. 형법에 공무집행 방해 상해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죄를 별도로 분리하면서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해야 돼요.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 논점. 근데 이 공무가 만약에 위법한 공무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공무집행 방해죄도 제가 성립하지 않게 되고 상해죄도 제가 성립하지 않게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는 구성유효 해당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죠. 근데 얘는 구성유효 해당성 인정하면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정당방위로 무죄가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폭행했다 그러면 구성유효 해당성이 조각되는 거고요. 상해했다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잘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 불법 체포에 대해서 폭행했대. 폭행. 이 폭행이라는 건 공무집행 방해란 말이에요. 공무집행 방해. 따라서 위법성이 아니라 구성유권 해당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틀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폭행이 아니고
상해를 하였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상해죄를 묻는 거니까 이게 맞는지 묻는 거예요. 그죠? 폭행인지 상해인지를 잘 보고 풀어야 됩니다. 최근에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집사 변호사한테 심부름 시킨 사건이죠. 위계 공식방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것도 집사 변호사 사건이요. 다른 목적에 따라서 한 거 집사 변호사 사건. 이것도 위계 공식방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전자장비 반입을 했는데 단순한 규율 위반이죠. 단순 규율 위반이지 사람을 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위계가 아니므로 위계 공식방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 유명한 판례들입니다. 다 이제 알고 있을 거로 보고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205번. 자, 205번이 이게 그 예전에 있던 판례고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최근에 최신 판례가 또 나왔어요. 비슷한 판례가. 그래서 주의를 해줘야 돼. 자, 보면은 자, 지방의회 의원갑이 추대하기로 합의하고 뭐 기표 미리 정해서 합의한 대로 이제 의장을 밀어주기 투표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일단 이게 비밀 투표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사전에 합의했어요. 사전에 합의해서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한 불법이 있습니다. 불법이 있어. 자, 근데 보니까 여기는 쭉 보니까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누구인지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후 무기명 투표 시 이루어지는 참여했는데 합의에 반한 투표가 누구이고 이를 확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후 절차는 합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위계 공식방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합의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후보로 A, B, C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 중에서 이제 A를 밀어주기로 한 거예요. A를 의장으로 이렇게 추대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A를 뽑아주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뽑아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이 A를 뽑아주고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 이제 투표에 들어갔겠죠. 예,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자, 투표에 딱 들어가고, 자, 이제 투표용지를 가만 봤더니, 여기 이렇게, 뭐, 의원들이 뭐, 갑을, 병 이렇게 쭉 있었다면, 그래서, 여기 이름 써 있어. 갑. 나는 A를 뽑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도 A를 뽑겠다. 이렇게 다 써있어요. 다 써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누가 몇 표를 받았는지 간표할 거네요. 간표를 할 때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넌 누구 뽑았어? 넌 누구 뽑았어? 나중에 다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할 수 있어갖고 만약에 A를 뽑기로 했는데 을이 만약에 B를 뽑았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문책하는 거예요. 너 왜 A를 뽑기로 해놓고 B를 뽑았어? 이렇게 문책하면서 을한테 어떤 그 불이익을 막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가 다 확인할 수 있다면,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면 얘들은 이제 위계로 공무를 방해한 게 맞아요. 이게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나왔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뽑은지 사후에 확인할 수 있다면, 간표로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 위계 공식만 성립을 한다. 최신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아까 봤던 기출지문은 뭡니까? 이렇게 누가 누굴 뽑았는지, 누가 간표할 건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정해져 있지가 않고, 야, 나는 A를 뽑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너는 나도 A가 좋은 것 같아. 너는 나도 A가 좋은 것 같아. 너는 나도 A가 좋은 것 같아. 그냥 말로만 합의한 거예요. 말로만 나도 A를 뽑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말을 해놓고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실제 투표장 들어가서는 다른 사람 뽑아도 모르는 거지. 그죠? 이런 합의만 갖고는 위계 공식방해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키워드를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구인지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재가 아무런 장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말만 하고 끝났죠? 그럼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누구를 뽑은지 간표로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면 그렇게 나오면 제가 성립한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비슷한 말이 또 나왔습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첫판 때도 이제 요거 올해 2024년 상반기 최신 판례거든요. 이거 비교되는 판례가 그거 이제 상반기 최신 판례 제가 유튜브 또 올릴 거니까 또 그때 또 같이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비교 판례로 또 넣어줄 거예요. 자, 고무선 표시물체는 자기로도 가능하고 부자기로도 가능합니다. 네, 고무선 표시가 이제 압류딱지가 붙어 있는데 압류딱지를 자기가 손으로 뜯으면 자기범 되는 거고요. 남이 뜯는 걸 보면서도 가만 보고 있으면 부자기범 되는 거예요. 부자기로도 제가 성립할 수 있겠죠. 자, 범위도피죄는 즉시범이 아니고 계속범이에요. 그리고 도주죄는 즉시범입니다. 잘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도주죄는 즉시범이기 때문에 도주가 기수가 됨과 동시에 종료가 되고 다 끊어버려요.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주가 기수가 된 이후에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가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사후방조 형태로 제가 되는 거는 작물, 범인, 증거 3개밖에 없잖아요. 범인도피가 되는 거지. 종류가 되고 나서 도와주는 거를 도주 원조라고 할 수가 없다. 용변 탈주 사건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범인 도피죄는 즉시범이 아니고 계속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인 도피를 하고 있는 중에도 범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중에 공범 성립이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범인 도피는 계속범, 도주죄는 즉시범. 이게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요. 213번. 자, 제삼자가 친족이라 하더라도 그 증거멸제가 그지. 그래서 이제 이 범인 은닉죄하고 증거멸제 두 개는 친족 간 특례 규정이 있죠. 친족 간에는 범행에 관해서 책임이 조각되고 무죄가 되잖아요. 이렇게 친족에 대해서만 책임 조각 특례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에 대해서만 제가 성립하지 않고 여기 책임 조각이 되는 겁니다. 제3자, 일반 타인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친족에 대해서는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맞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친족 간에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네. 자, 그 지문이. 자, 위증 무고죄. 뭐 특별한 거 없네. 여기도 특별한 거 없고. 자, 이게 이제 구문 기출인데요. 여기 마지막 문제인가? 자, 구문에 관한 무고죄가 될 때에는 권한인 상사한테 도달될 때 무고죄가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군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A, B, C가 있고 얘가 이제 어떤 처분권이 있습니다. 공적, 징계 처분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이 이제 어떤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면서 허위신고를 했어요. 근데 A한테 도달했을 때 기소 아닙니다. B한테 아직 기소 아니에요. 처분권자에 도달했을 때가 기소시가 된다 이거 이렇게. 경찰서는 좀 달라요. 경찰서에다가 무고할 때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되면서 바로 기소가 되거든요. 근데 군대 내에서는 중간에 먹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분권 있는 사람에게 도달해야만 기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니까 특별한 내용이니까 군무원에 출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다 같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신 판례, 최신 기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최신 기출을 항상 중요하죠.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 강의가 또, 곧 촬영할 거예요. 곧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